오늘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 우도에서 차량 돌진 사고가 발생해 지금까지 3명이 숨지고 10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현장 CCTV에는 사고 당시 순간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첫 소식 고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6명이 탄 하얀색 승합차가 빠른 속도로 돌진합니다. 보행자와 표지판을 잇따라 들이받고서야 겨우 멈춰섰습니다. 사고가 난 건 오후 3시쯤 60대 A씨가 몰던 승합차가 우도로 들어오는 도항선에서 내린 뒤 이동하다가 사고가 난 겁니다. 표지판에서 중간 정면으로 그냥 이렇게 박았는데 차가 완전히 박살난 상태지만 씨.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1명과 차에 치인 보행자 2명 등 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또 10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치료 중입니다. 섬이다 보니 제주에 있는 소방과 해경, 닥터1기가 환자 이송을 위해 총 출동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일단 CPR 위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경상 입은 분들 관리를 하고 있었고 헬기가 와서 크게 다치신 분들을 이제 바깥쪽으로 이동을 하더라고요. 경찰은 급발진 등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6거래일 연속 올라 장중 1,477원까지 상승했습니다. 고환율은 이미 수입 물가와 주유소 기름값을 끌어올려 물가에 비상이 걸린 상황인데요. 외환 당국은 국민연금의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나흘 연속 장중 1,470원 선을 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품 우려에 위험 회피 심리가 커졌습니다. 이미 지난달 원화의 실질 가치는 16년여 만에 최저입니다. 원화 구매력을 보여주는 실질 실효 환율은 지난달 말 89.09로 금융위기 때인 2009년 8월 말 이후 최저입니다. 외환위기를 통과하던 1998년과 비교해도 그리 높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수입물가 지수는 9달 만에 최대폭으로 뛰었고 주유소 기름값은 4주 연속 올라 연말연시 물가를 밀어올릴 것으로 우려됩니다. 외환당국은 주요 수출업체에 이어 국민연금과도 협의에 나섰습니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한국은행과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해외투자 확대 과정에서 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사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8월 말 기준 국민연금 전체 자산 1,322조 원 가운데 44% 정도인 581조 원이 해외 자산입니다. 환율의 불안정성, 대외 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리스크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수익성과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시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기민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협의체에서는 국민연금 해외 자산을 파는 전략적 환해지와 국민연금이 한은에서 달러를 조달하도록 외환 스와프 계약 연장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서학개미 열풍과 대미 투자, 한미 금리차 등 구조적 요인이 계속 환율을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에만 서학개미들과 기업들이 외국의 해외 투자로 내보낸 그 돈이 1,158억 달러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약 170조 원 정도가 됩니다. 게다가 국민 노후 최후의 보루인 국민연금을 환율 안정 수단으로 동원하는 건 수익률 최우선 원칙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미 재무부가 우리나라를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하며 국민연금을 통한 외환시장 개입을 적시한 것도 부담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중동과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마지막 방문국인 튀르키예에 도착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수행단을 태운 공군 1호기는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 튀르키예 정부 측의 환대 속에 앙카라 에센보아 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첫날 국부 묘소를 참배한 뒤 공식 환영식에 참석하고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 정상회담과 국빈 만찬 등 일정을 소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남북 간 연락이 끊긴 현재 상황을 매우 위험하다고 진단하면서 바늘구멍이라도 뚫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연합 군사훈련 축소 가능성도 언급했는데 북한의 재차 대화의 손길을 내미는 것으로 보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마지막 순방지인 튀르키예로 향하는 공군 1호기 안,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튀르키예 언론과 인터뷰에서 언급했던 점진적, 단계적 통일 추구 방침에 대한 질문에 긴 답변을 내놨습니다. 지난 정부 당시 남북 철도와 도로 등이 모두 파괴되는 등 남북 관계가 매우 적대적이고 위험한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일체 모든 연결성이 다 끊겼습니다. 일체 대화 접촉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요. 매우 위험한 상태죠.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면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대북방송 중단, 남북 군사회담 제한 등 새 정부가 이어온 대화 노력을 언급했습니다. 지난 9월 유엔 총회에서 강조했던 교류와 관계 정상화, 비핵화의 END 전략도 다시 강조했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끊임없는 대화를 이어나가며 흡수 통일은 없다는 우리의 선의를 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의심하면 한 번 얘기하는 것보다 두 번 얘기하는 게 낫겠죠. 끊임없이 노력해서 바늘구멍이라도 뚫어야죠.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한미 연합 군사훈련 축소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우리의 자주국방 능력 확보와 남북 평화체제 구축을 전제로 군사훈련 축소나 연기도 가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체제를 확고하게 구축하면 뭐 그때 되면 이런 트럼프 대통령이 별로 안 좋아하는 돈 드는 합동 군사훈련 이런 거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를 곧바로 결정하긴 어렵다고 선을 그었지만 북한이 가장 경계하는 한미훈련 축소를 직접 거론한 자체로 대화 의지를 더욱 강하게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아프리카 중동 순방 가운데 아랍에미리트 방문 성과가 가장 컸고 이집트에선 3조 원 규모 카이로 공항 확장 사업을 제안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격화하는 중일 갈등에 대해선 상황을 냉철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현재 한국 입장에서 큰 위험 요인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1인 1표제를 두고 당 안팎에서 잡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최종 의결을 일단 일주일 늦췄는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입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하는 이른바 1인 1표제 관련 공개 비판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운영해온 제도를 며칠 만에 밀어붙이기식으로 폐지하는 게 맞느냐고 이현주 의원이 공개 저격한 겁니다. 왜 대통령 순방 중에 이렇게 이의가 많은 안건을 밀어붙이느냐. 그래서 당원들을 분열시킬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어진 당무위원회에서도 1인 1표제 관련 경론이 이어졌고 막판에는 고성까지 오갔습니다. 결국 당 지도부는 당원 당규 개정안 처리를 매듭 짓는 중앙위원회를 오는 28일에서 다음 달 5일로 일주일 늦추기로 했습니다. 강성당원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정청래 룰이라며 친명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쏟아지고 있고 일부 당원들이 가처분 신청을 예고하는 등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서둘러 달래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공개든 비공개든 다른 의견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조금 더 논의 시간을 갖자라는 제안을 대표께 수용하신 거고. 이번 사태를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의 대결 구도로 바라보는 시각도 적지 않은데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1인 1표제는 정 대표만 추진한 게 아니라 민주당의 이어달리기다. 당원 주권 강화는 당연지사라는 등 당 지도부의 엄호 기류는 여전합니다. 민주당의 자중질환이 이어지는 사이 야당은 진영을 가리지 않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청래 대표의 당 완전 장악 시도라고 맹공했고 친청 횡재, 비청 행사당으로 바꾸려는 그 시도는 의미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1인 1표제 가치가 왜 국회 전체로는 확산하지 못하느냐며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일주일이란 시간을 추가로 벌었습니다. 이 기간 당 안팎의 반발을 가라앉힐 수 있을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이 본격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당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에서 제안한 지방선거 경선 시 당심 반영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하는 방안을 두고 최종 확정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오늘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아직 당대표가 당심 비율을 늘리는 안을 사전 협의하거나 보고받은 건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잘 싸우는 후보를 선정하기 위한 차원으로 아이디어를 낸 것으로 이해한다면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있는 과정이고 여러 목소리를 경청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더해서 민생 현안을 선점하며 쌍끌이 전략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강경 투쟁에 돌입하겠다며 필리버스터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영남권 대국민 여론전 이후 열린 국민의힘 회의에서 메시지 방점은 민생, 특히 고환율 고물가에 찍혔습니다. 700조 원대의 퍼주기 예산과 매년 2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가 현실화하면 위기는 더 커질 텐데 이재명 정부는 대책이 있냐고 추궁했습니다. 환율이 1,400원만 돌파해도 호들갑 떨던 예전의 민주당은 어디 갔냐며 결국 경제 위기의 원인은 무능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서 1,600원, 1,700원대까지도 갈 수 있는 이런 위기의 경고에 대해서 과연 이재명 정부가 어떤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지.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재판을 막는 데 집중하느라 경제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것 같다며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도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말로만 국정조사를 약속하고 정작 협상장에선 이런저런 핑계로 시간을 끈다며 침대 축구가 계속되면 비상한 수단,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로 응수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대법관 증언 같은 사법개혁 쟁점 법안뿐만 아니라 민생 사안에도 무제한 토론에 나설 수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저도 비상한 각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이른바 우리가 황교안 발언으로 내부 반발에 휩싸인 장동혁 대표는 우리끼리 싸우면 지는 거라며 싸울 상대는 대통령과 민주당이다. 대여 공세의 당력을 모으자고 독려했습니다. 고개를 숙이면 고개를 부러뜨리고 허리를 숙이면 허리를 부러뜨릴 것입니다. 이 싸움을 끝내는 것은 새로운 체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는 27일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 표결을 기점으로 대여 강경 투쟁 기조는 절정을 향할 거로 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지난해 서울에 사는 30대 무주택 가구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또 30대 가구주 4명 중 집주인은 1명뿐으로 주택 소유율은 역대 가장 낮았습니다. 청년 10명 중 8명은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국가 데이터처 주택 소유 통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 사는 30대 무주택 가구는 52만 7,729가구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보다 17,000여 가구 증가하며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5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증가폭도 역대 가장 컸습니다. 서울 거주 30대 무주택 가구는 2019년 이후 지난해까지 6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반면 서울 30대 집주인은 3년째 줄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 30대 주택 소유 가구는 18만 3천여 가구로 1년 전보다 7,800여 가구 감소해 역대 가장 적은 수준이었습니다. 무주택 가구는 늘고 주택 소유 가구는 줄면서 지난해 서울의 30대 주택 소유율은 25%대를 기록했습니다. 30대 가구주 4명 중 집주인은 1명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전국 30대 주택 소유율이 36%인 것과 비교해 서울 30대 주택 소유율은 10%포인트 이상 낮았습니다. 서울 주택 공급이 부족한 가운데 가격이 크게 오르고 대출받기는 어려워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회 초년생의 내 집 마련 문턱이 그만큼 높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토지주택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만 19세에서 39세 청년 무주택 1인 가구 7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8월에서 9월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83.2%가 향후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주택 구입자금 지원과 전세자금 지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내년 3월부터 노랑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교섭창구 단일화 틀 안에서 하청노조 교섭 단위를 분리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는데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우려를 나타내며 시행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이문석 기자입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조합도 원청과 단체 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과정에 교섭창구 단일화 틀을 유지하고 새로 교섭단위 분리 제도를 도입해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노사가 자율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때 노동위원회가 근로조건과 고용 형태 등을 바탕으로 교섭단위의 통합과 분리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우선 원청노조와 하청노조는 근로조건이나 사용자 책임 범위 등이 차이나는 만큼 원칙적으로 교섭 단위를 분리합니다. 문제는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하청노조가 많은 경우. 이때는 먼저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에 따라 하청노조 전체가 교섭 단위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직무 특성에 따라 유사 하청별로 교섭 단위를 분리할 수 있고 직무 특성이 현저히 다르면 개별 하청별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현행 제도 내에서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하여 원하청 노사의 실질적인 교섭을 촉진하고 안정된 교섭 체계를 이루기 위해 노동조합법 시행령 등을 보완하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의 개정 노조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자 노동계는 크게 반발했습니다. 하청 노동자의 원청 교섭이 무력화될 수 있다며 시행령 폐기를 요구했습니다. 하청이나 도급과 용역, 자회사 관계 등 특정하기 어려운 원하청을 비롯한 다양한 지배구조 내의 노조 모두를 대상으로 창구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불가능하다. 경영계는 경영계대로 새 제도가 원청과 원청노조 간 교섭까지 흔들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 법 시행까지 큰 진통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베트남 호치민에서 한국인 시신이 담긴 대형 가방이 발견됐습니다. 현지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한국인 2명이 용의자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베트남 호찌민의 한 주택가에서 현지 경찰이 천막을 치고 파란색 대형 가방을 유심히 살피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오후 길가에 놓인 가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는데 가방 안에서는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베트남 경찰은 숨진 남성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우리 공관에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발견 당시 시신이 다소 부패한 점 등을 토대로 사망 시점과 원인을 파악 중입니다. 베트남 현지 언론은 발견 당시 가방 주변에 있던 남성 2명이 행인들이 몰려들자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또 경찰이 이번 사건 용의자로 한국인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우리 공관은 베트남 수사당국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며 유족에도 연락해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에는 캄보디아 국경과 맞닿은 베트남의 접경 지역에서 한국인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여성은 온라인 스캠 범죄에 연루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스캠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한국인들 사이의 원한에 의한 범죄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성착취 피해를 일으킨 텔레그램 범죄 조직 자경단의 총책 김노관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익명성 뒤에 숨어 잔혹하고 악랄하게 범행했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한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단체 자경단 총책 김노관은 2020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4년 5개월에 걸쳐 성착취 영상을 제작 유포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들한테 죄송하지 않습니까? 경찰 추적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신 이유가 뭡니까? 자경단이 만든 성착취물은 2,000여 개, 피해자는 261명에 달하는데 대부분 미성년자나 아동이었습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성착취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의 피해입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초범이고 피해자 가운데 3명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가 불가피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텔레그램의 익명성 뒤에 숨어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협박하고 변태적 행위를 강요해 성을 착취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특히 공범을 통해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고 피해자의 직장까지 찾아가 협박을 일삼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악랄하다고 질타했습니다. 김 씨와 함께 기소된 조직원 10명도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미성년자거나 가성년이 돼 사회 경험이 부족한 이들이 김 씨에게 협박당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김 씨와 공동의 목표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죄단체 조직과 활동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민주당이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의 가치를 동등한 한 표로 맞추는 당원 당규 개정안을 오늘 당무위원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른바 1인 1표제. 하지만 당내에서 절차적인 문제 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최종 결정은 일주일 미루기로 했는데요. 먼저 관련 발언들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권리당원들의 모든 분들 저는 한 번도 빠짐없이 요구하는 거는 이제는 표의 등가성도 있고 같이 하는 게 1인 1표가 맞다. 저는 그거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대세라고 보고요. 다만 지금의 대의원들을 그러면 어떻게 어느 정도의 유상을 가지고 어떻게 역할을 할 거냐 충분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수기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빨리 급하게 처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불과 1개월 가입 당원의 참여, 권리당원의 16.8%밖에 참여하지 않은 여론조사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무조건 정해졌으니 따라오라라는 식의 방식은 민주적 절차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거 그리고 지방선거 후보 공천에서 대의원의 비중을 낮추는 상대적으로 권리당원의 표의 가치를 높이는 1인 1표제가 오늘 당무에서 통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대의원 대 권리당원 20대 1이죠. 네, 이거를 1대 1로 맞추겠다. 맞습니다. 그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과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대표 시절에 이제 60대 1 정도 되는 이 비율을 20대 1,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17.5대 1 정도로 이제 조정을 한 결과입니다. 근데 이제 정청래 당대표가 이제 전당대회에 나서면서 후보 시절에 이제 당원 주권 시대 열겠다라고 하면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비율을 1대 1로 등가성을 맞추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했고 사실 대한민국에서 이제 뭐 중요한 공직선거와 관련해가지고 다 1인 1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제 험지 같은 경우는 뭐 심하게 말씀드리면 당원이 뭐 50명 모으기도 힘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253개 지역구에 뭐 1000명 이상 정도 아무리 험지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이제 당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등가성을 맞추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이제 흐름이 있었습니다. 이 당원들의 요구도 좀 있었고. 그런데 이것을 이번에 이제 정청래 당대표가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을 거쳐서 이제 1대1로 맞추는 작업에 들어갔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현역 의원이라든지 원외 지역위원장이라든지 본인들의 지역에 따라서 입장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수기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 오늘 당무위원회 앞서서 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죠. 앞서 이제 보셨습니다만은 이현주 최고위원이 충분한 수기 과정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폐지하는 게 맞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삼자적 관점에서 봤을 때 표의 등가성, 그러니까 우리가 뭐 투표와 관련해서 4대 원칙 있잖아요. 보통 평등 선거의 원칙에 돌아가겠다라고 하는데 이 정도 반발이 있을 거라고 사실 생각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권리당원과 대의원 간의 표의 등가성이 깨져 있으니까 이걸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당원 주권주의를 강화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는 그 1인 1표주의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을 분명히 했었고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본인이 후보 시절에 이걸 공약으로 내걸었던 거예요. 이 공약을 실현하는 과정인데 이렇게 밖에서 보기에도 파열음이 나올 정도로 갈등이 있을 거라고는 크게 예상하지 못했는데 아마도 지금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리더십이 확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청래 리더십의 일종의 좀 브레이크를 거는 모습 그게 연출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지금 이 상황에서 뒤로 퇴보하기는 어려울 거고 지금 문제를 제기한 이른바 친명 그룹 내에서도 이걸 관철시키려고 할 거고 해서 결국 12월 5일에 어떤 접점을 찾을 건지 아니면 1대1로 가게 될 건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일단 당원 중심주의로 가는 것은 방향성은 맞다고 보시는 것 같네요. 그게 이제 뭐 강성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크게 대변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 정당만 하더라도 책임당원 가운데 다 1인 1표를 행사하게 돼 있거든요. 지금 민주당만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의 이 표의 격차가 있는 거지. 결국에는 1인 1표라는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려고 돌아가겠다는데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명분상으로는 분명히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그 원내 의원들 사이에서는 결국에는 대의원들의 힘을 좀 빼갖고 그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다음에 열리는 당대표 선거에서 훨씬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거 아니냐라고 의심하기 때문에 뭐 일단 태클을 걸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자,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이원주 최고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한 수기 과정 없이 밀어붙이기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지난주 있었던 전당원 투표의 투표율이 이제 상당히 저조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그 투표율이 낮았던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낮은 16.8%였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낮은 투표율 속에서는 압도적인 찬성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이제 뭐 보정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투표율이 높았어도 사실상 이 결과는 바뀌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원들이 느끼기에 당연히 당원들에게 더 많은 어떤 힘을 주겠다고 하는데 어떤 당원이 싫어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투표율이 낮았던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수기 과정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17개 시도당에다가 이렇게 공람 회람을 하고 또 17개 시도당에서 253개 지역위원회로 이 과정, 이 논의에 대해서 다 공람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위원장 회의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다 회람 공람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나름대로 이제 수기의 과정은 거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 3가지 정도의 어떤 우려사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 대의원제 같은 경우는 이제 대의민주주의의 실현인 거예요. 우리가 뭐 다 같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는 영남 지역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당원들이 많이 험지에서 고생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에게 좀 더 배려를 해주는 것이 저는 당원들에게 뭔가 좀 사기를 북돋아주고 어쨌든 지역 형평성을 고려하는 부분에서 맞다고 봐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게 1인 1표제로 가버리게 되면 아무래도 당원이 많은 호남이라든지 수도권으로 이 과대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전체적인 어떤 선거를 이끌어가는 전략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룰을 정하는 과정 속에서 이 TK나 험지에 있는 분들의 당원들이 이제 소외될 수가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이 정말 열심히 당원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3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확실하게 보완을 해주지 않으면 이게 아무래도 이제 반발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좀 남은 시간 동안 이 수정 보완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을 기하게 되면 저는 또 나름대로의 과정을 거쳐서 통과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당무위에서 이제 통과가 된 거고 남은 절차가 원래 이제 중앙위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오늘 28일이었는데 그걸 일주일 연기해서 12월 5일로 이제 연기를
한 거잖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간에 이제 보완책을 마련하라. 오늘 뭐 정청래 대표도 지시했습니다만은 네. 그 보완책이 이 지역 간의 이제 그 차이를 좀 줄이는 그런 작업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미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뭐 그 시도당 위원이라든지 뭐 전국위원장 회의를 거치면서 뭐 각 위원회당 대의원들을 험지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대의원을 뭐 10%씩 무조건 배정을 한다라든지 여러 가지 나름대로 보완책이 있었는데 이것만으로 좀 부족하다라는 의견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저희 9명의 최고위원들 중에서 황명선 최고위원이 정청래 대표와 의견이 약간 다른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당신이 수정 보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최고위원이니까 당신이 TF의 단장이 되어서 그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는 분들의 의견을 다 잘 모아가지고 예. 잘 만들어주길 바란다라고 임무를 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뭐 이재명 대표 시절에도 60대 1이 뭐 대충 20대 1로 조정이 됐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20대 1에서 1대 1로 가는 과정인데 또 이 과정에 좀 징검다리를 거쳐서 어떤 비율을 뭐 5대 1이든 10대 1이든 이렇게 좀 조정하는 그런 예. 수정 보완의 어떤 절충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중앙위원회에서도 저는 이제 통과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지금 오늘 1인 1표제가 1대 1로 하는 방식의 당무위를 통과했잖아요. 네. 예. 근데 그리고 이제 중앙위 시기만 연기된 거 아닌가요? 네. 근데 이제 TF 위원회에서 예. 뭐 이것을 좀 공론화 시켜가지고 예. 뭐 보완하고 수정을 해야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있어서는 충분히 지도부가 상의를 해가지고 절차를 밟을 수가 있고 저희 당의 이제 중앙위원회는 인원이 한 4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전현직 국회의원들 그리고 뭐 당 지도부 그리고 뭐 광역 단체장, 시도단체장들, 그리고 광역의원, 뭐 기초의원들, 그리고 이제 선출된 추천된 뭐 권리당원 대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과거에 이재명 대표 시절에는 중앙위원회에서 전폭적으로 당 대표에게 어떤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대표들 사례를 보면 중앙위원회가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다 정치인들이고 관록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흐름에 맞지 않으면은 부결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청래 당대표도 그래서 TF를 만들었고 거기서 이제 수정 보완을 거쳐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지 이제 통과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단점들, 보완해야 할 점들, 그 중에서 이제 지역적인 문제, 특히 이제 영남 지역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 이제 취약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또 배려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나온다고 지금 말씀했습니다만은 어떤 지역적인 문제가 아닌 것이 친명계 의원들이 지금 많이 반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렇게 정치를 해보니까 네. 여당 대표가 굉장히 권력도 있고 힘이 있는 자리인 것 같잖아요. 근데 세상에 어려운 일이 여당 대표입니다. 여당은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자가 있고요. 그 밑에서 2인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2인자의 역할이라는 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위에 심기 경호해야죠. 밑에서 치고받는 거 조율해야죠. 그래서 지금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있는 겁니다. 본인이 당대표에서 비교적 압도적인 수치로 이렇게 당대표가 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재명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친명 그룹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의 눈치를 안 볼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은 아마도 내년도 그 당대표에 연임하기 위해서 이런 포석을 하고 있는 거지만 그에 대한 태클을 걸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1대1로 가는 것을 중앙위원회에서 부결시키면 어떡할 거냐라는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나름의 절충점을 만들어야 할 텐데 또 절충점을 만드는 것이 본인이 내걸었던 그 당시에 당대표 공약과는 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 이 중앙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느냐에 따라서 저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어떤 정치적 타격감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대통령이 외교 일정 때문에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반감도 당내에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위원회가 일주일 정도 연기된 것도 결국에는 이것을 어떻게 연착륙시킬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당 안팎에서 이제 해석은 정청래 대표가 내년
이제 대표 연임을 하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미리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올해 8월에 이제 당선이 됐는데 네. 그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원래 대표 시절에 이제 자녀 임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1년 하고 이제 맞습니다. 그만두는 거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한간에서는 네. 이제 정청래 당대표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년 전당대회에서 지방선거 승리하고 나서도 전당대회에서 연임하기 위해서 포석 깔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오해들을 하시는데 정청래 당대표가 됐을 때 세 가지 항목에서 우리가 투표를 했잖아요. 여론조사를 했고요. 권리당원 투표를 했고 대의원 투표를 했습니다. 근데 왜 오해를 받냐? 유일하게 박찬대 후보에게 대의원 투표에서 졌거든요. 아주 근소하게 졌습니다. 예. 다른 항목에 비하면. 근데 결국에는 이것은 어떤 흐름이 형성돼서 당대표가 되느냐 못 되느냐의 차이인 것이지 어떤 비율이라든가 어떤 룰에 있어서의 차이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저 표가 네. 지난번에 이제 전당대회 때 네. 정청래 대표와 박찬대 후보의 이제 표가 어떻게 갈렸냐를 보여주는데. 네, 맞습니다. 예. 이제 대의원, 그러니까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압도적으로 이겼단 말이에요. 네. 거의 더블 스코어로. 네. 근데 이제 대의원 투표에서는 오히려 진 상황에서 당대표로 이제 선출이 됐기 때문에 이걸 지금 우려한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예. 그 전에 이제 여론조사도 있거든요. 여론조사에서도 이제 정청래 후보가 앞섰어요. 그리고 이제 권리당원 투표도 뭐 더블 스코어 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비교하면은 저 대의원 투표 같은 경우는 아주 근소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이제 정청래 대표로 흐름이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런 결과가 나온 것이거든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현재 법사위원들은요. 검사장들 징계해야 된다. 그리고 내란 전단 재판부 지금 설치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 당의 적극 지지자들에게 엄청난 호응을 받고 있어요. 반면에 정청래 당대표도 검사장을 징계하거나 아니면 내란 전단 재판부를 설치하는데 동의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어떤 대통령실과의 관계 여러 가지를 고려하다 보니까 완급 조절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적극 지지층들이 정청래 대표한테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아요. 마찬가지로 예. 대표가 되기 전에는 당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는 성향이 있지만 또 막상 대표가 되면은 또 그 상황이 아닌 겁니다. 그는 또 다른 누군가가 지지를 받아서 그 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또 대표가 되면 또 입장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정청래 대표가 본인의 어떤 당대표 연임을 위해서 저는 포석을 깔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사실 조금 딥한 얘기인데 사실 이제 저희 당에서 대의원에 대해서 지명을 하고 임명을 하는 이 과정 속에서 현역 지역위원장들의 입김이 사실 좀 세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과도하게 표현한다면 뭐 현역 국회의원의 영향력이 한 1000표 정도 된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 당이 당원 주권 시대를 이게 표방을 하면서 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정청래 당대표의 어떤 연임을 위한 포석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렇게 이제 아니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게 이게 내년 8월에 임기가 시작되면 2년이면 2028년 8월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23대 총선이 맞습니다. 그해 4월이니까 총선에서 이제 공천권을 또 행사할 수 있고 그게 그 다음 대선하고 또 연결될 수 있고 해서 말이죠. 지금 민주당에서 배출한 역대 대통령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김대중 대통령부터 지금 이재명 대통령까지 역대 대통령 가운데 당 대표를 한 번도 하지 않고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 누구 있냐? 노무현 전 대통령 한 명뿐입니다. 그러니까 당 대표를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으로 가는 길이 열리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아주 중요한 위치란 말이죠. 그럼 정청래 민주당 지금 대표 본인이 롤 모델로 삼은 게 있을 거예요. 그 롤 모델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에는 권리당원, 그 권리당원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러건 간에 당을 장악하고 공천, 친명 공천해서 다시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다음번 당대표는 내가 무조건 한다. 그래서 2028년 공천에 내 친한 사람들을 대거 배치시키고 그걸 바탕으로 2030년에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면 그럼 그때 나도 대통령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뭐가 될 것이냐. 내년 8월에 진행되는 전당대회일 텐데 지난번 전당대회는 사실 박찬대 전 원내대표나 정청래 대표나 똑같이 친명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권리당원
또는 대의원 이런 사람들이 누가 돼도 친명이니 아마도 대중성이 더 있었던 정청래 후보가 당선이 됐을 텐데 그래서 지금 그걸 돌아보니까 민주당이나 대통령에서 봤을 때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좀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까다로운 측면이 있어요. 그러면 다음 당대표 선거에서는 이길 수 있는 진짜 친명 후보를 내보자라고 생각해서 그게 뭐 김민석 총리가 될 건지 뭐 여러 사람이 될 건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마침 오늘 김민석 총리가 진보 성향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뭐였냐면 다음 당대표 선거에 나올 것이냐. 이 질문이 조심스럽게 들어갔는데 답변도 상당히 이제 조심스러웠던 것이 임명권자가 있어서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질문에 앞서서 서울시장 후보 나갈 것이냐 했을 때는 그때는 안 나가겠다는 얘기를 확실하게 했는데 약간의 여지를 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제 뭐 오늘 오는 길에도 이제 그 말씀하신 그 매체 그 방송을 듣고 이제 김민석 총리 이제 측근에게 이제 물어봤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방점이 지금 당대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울시장 나가지 않는다에 저는 찍혀 있는 걸로 해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장에 갑자기 김민석 총리가 나갈 수도 있다는 어떤 설이 좀 돌면서 최근에 이제 오세훈 시장에 대한 어떤 행정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 당내에서 서울시장 후보군들이 좀 복잡해진 거예요. 이거 여기에 대해서 빨리 정리를 해줘야지. 그렇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 당의 서울시장 후보군들의 경쟁력만 낮추고 그들에게 향해야 될 시선만 김민석 총리가 가져가는 꼴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오늘의 메시지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오늘의 방점은 김민석 총리가 서울시장에 나가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제가 이제 뭐 국민의힘에서는 뭐 정청래 대표가 연임을 하기 위한 좋습니다. 일리가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이 당원들이 박찬대 대신에 정청래를 선택해 준 거는 강한 선명성 때문이에요. 보통의 여당의 대표 같은 경우는 조금 빛나지가 않아요. 왜?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원내대표가 좀 빛나죠. 대통령과 야당과의 조율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내란 이후에 어떤 해결해야 될 숙제가 있기 때문에 강한 선명성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 차원에서 정청래 대표가 당선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지방선거에서 정청래 대표가 승리로 이끄느냐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내란 척결에 대해서 당원들이 원하는 바를 잘 성실하게 수행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그 과정 속에서 룰은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오늘 당무위는 통과했고 최종적으로 확정을 할 그 중앙위는 이제 일주일 연기된 상황에서 그 중간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 이야기인데요. 국민의힘도 지금 민심에 역주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내년 지방선거 당원 투표 비중을 두고 논란입니다. 오늘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단장은 이제 나경원 의원이죠. 여기에서 이 당원 투표 비중을 50%에서 70%로 높이는 그런 방안을 내놨습니다. 일단 그 기획단에서 내놓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오늘 뭐 장동혁 대표가 본인이 직접 보고받은 안은 아니고 당에서도 공식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발표를 했죠.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장을 나경원 의원이 맡고 있는데 여기에서 내년도 지방선거 공천의 기준을 몇 개 세웠습니다. 첫 번째가 당성이에요. 당에 대한 충성심, 로열티가 얼마나 되느냐 평가하겠다는 거고 또 하나는 대여 투쟁 강도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하겠다는 건데 그러려면 당성이 높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 당원이 지지하는 사람을 공천해야 한다는 뜻에서 이 기존의 공천 비율을 민심 50, 당심 50에서 민심은 30%로 줄이고 당심, 당원들의 투표 비중을 70%로 높이자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아직까지는 뭐 확정이 된 건 아닙니다만 대략 분위기는 이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야? 라고 내부에서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3자적 관점에서는 우리 국민의힘을 외부에서 좀 보는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3대7로 당심을 강화하는 게 과연 진짜 선거를 치는데 도움이 될 거냐라고 비판적인 시각을 보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우리 당 지지자들만 가지고 선거를 치렀을 때 선거에서 좋은 성과를 낸 적이 없기 때문에 민심을 좀 더 반영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거고
지금 민주당이 164만 권리당원이라고 하고 우리 당이 지금 한 75만 명 정도의 책임당원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 당이 당원이 민주당보다 훨씬 적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원 비중을 70%로 하고 민주당은 지금 5대 5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됐을 경우에 당심과 민심이 좀 괴리되는 그런 부작용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걱정한 분들이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일단 뭐 최종적으로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기획단에서 나경원 의원의 단장인 기획단에서 7대3 이렇게 의견을 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려스러운 이야기들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후보들이 강성 지지층에 호소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세 가지 정도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제 당내 선거, 그러니까 뭐 당 대표를 뽑는다거나 뭐 원내대표 뽑는다거나 그런 거는 이 당내 구성원들의 어떤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돼도 저는 또 일괄 타당하다고 봐요. 하지만 이 공직선거라는 거는 국민의힘 당원들만을 위해서 뽑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당원, 그러니까 당원이 아닌 사람들, 혹은 뭐 중도층인 사람들 이런 사람을 위해서도 뭐 시장, 군수 이렇게 뽑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원의 비율을 높인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공천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선에 올라가서 승리하는 것이 중요한 건데 과연 승리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외연 확장에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두 번째로는 뭐 그러면 현역 단체장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당의 충성심을 보여줄 수가 있죠? 네. 현역 단체장들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당원들과 접촉면이 조금 적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당에 대한 충성도를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죠? 충성도 보여주면 그거 위법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나경원 지방선거 기획단장에 사심이 좀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도 서울시장에 상당히 관심이 있는 걸로 사실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세훈 현재 서울시장하고 경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누가 봐도 나경원 의원이 이길 수 있는 방법,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방법은 당원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 나경원 의원이 그동안 이 당내 주류 세력과 함께 해오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도 친하게 지내왔던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방법은 그밖에 없는 것 같아서 저는 혹여라도 나경원 그 지방선거 기획단장에 사심이 있는 건 아닌가라고 제 3자적인 입장에서 의심을 합리적으로 해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주고 어쨌든 그렇게 대표가 어떻게 모르게 이런 지방선거의 룰이 공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좀 장동혁 대표도 생각보다 반발이 심하니까 좀 당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민주당의 권리당원과 대의원 간의 이 표의 등가성 1대1로 맞추자라고 한 것이 결국에는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가 연임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인식에서 지금 그걸 확대해서 나경원 의원이 개인적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룰을 세팅하기 위해서 만든 거다라고 하신 건데 저는 뭐 거기엔 동의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식 사고죠. 그러니까 사람이 불과 5분 전에 상황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자적인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제 둘 다 지금 사심이 들어간 것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의 목소리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연일 대여 공세 고삐를 조이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또다시 위헌정당 해산을 언급하면서 총공세에 나섰는데요. 여야 대표 발언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우리가 왜 움츠러들어야만 합니까? 우리 더 당당해져야 합니다. 더 강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가슴은 더 뜨거워져야 합니다. 위헌정당 해산 심판으로 길바닥에 나앉는 것을 미리 연습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반민주주의의 암적 존재들입니다. 고름은 살이 되지 않습니다. 짜내야 합니다. 자, 일단 장동혁 대표 바로 23일 어제 창원에서 있었던 전국 순회 규탄 대회에서의 발언이었었는데 정말 우렁찬 목소리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제 부산 경남 시작으로 전국 순회 규탄 대회를 하는데 지금 당내 평가는 어떻습니까? 부산, 울산, 창원 이렇게 했죠. 그런데 당에서 계획했었던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지지를 보이고 그 현장에 왔느냐 그런 평가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실제로 뭐 대중 동원과 관련해서는
모르겠습니다. 당이 어느 정도 목표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뭐 전체적으로 많은 수의 사람들이 와서 지지하겠다라는 뜻을 보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장동혁 대표는 본인이 당 대표가 되는 과정에서 자신을 도왔던 사람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밀어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관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가는 것이고, 또 민주당이 굉장히 그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되면서 국민의힘을 상대로 내란 정당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그 민주당과 또 이재명 대통령과 싸워야 한다는 강경한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12월 3일이면 이제 개엄 1년이 되고요. 장동혁 대표도 당 대표에 취임한 지 1년이 그러니까요. 100일이 되는데 그 100일간의 기간 동안에 그럼 무엇을 성과로 만들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웃하는 당원들도 꽤 계시거든요. 그래서 11월 3일에 어떤 메시지를 저렇게 지지자들 모인 데에서 했던 이야기를 계속할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전향적인 메시지를 내놓을 수 있을지 좀 두고 볼 대목이죠.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아까부터 계속 이제 당신 민심의 괴리 이런 얘기를 이제 여야 할 것 없이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런 강한 메시지. 그러니까 일전에도 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제 장외투쟁 하시겠다고 나간다고 하셨을 때도 제가 드렸던 말씀이 뭐였냐면, 근데 뭐 입법 독재 뭐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 일단 장외투쟁 나갈 때는 국민들이 보시기에 저 사람들이 왜 나가는 거지? 왜 나갈 수밖에 없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과연 저게 나갈 일인가? 라고 해야 되는데, 이미 지금 국민들이 보셨을 때는 왜 나가는지의 이유도 좀 공감을 잘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국민의힘의 텃밭이라고 보여지는 지역에서 집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국민의힘 추산으로는 뭐 몇천 명 된다고 하는데 상당히 초라한 동원이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장동혁 대표의 당내 리더십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객관적인 수치로 보아도 지금 장동혁 대표의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20% 초반에서 박스권에 갇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황교안이다, 그리고 부정선거 의혹론자들, 그리고 탄핵 옹호론자들과 다 같이 우파 연대해야 된다, 우리부터 결집하는 것이 먼저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걸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국민들께서 과연 국민의힘이 제대로 가고 있나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더 조급해지는 것 같고, 이러한 모습들을 당내 현역 의원들도 느끼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강경한 발언만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장동혁 대표께서 확실하게 선을 긋고,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이러한 것들을 취임 100일에 기점으로 해서 확실히 선을 긋고 나가야지, 아무리 본인을 지지해줬던 사람들의 나름대로의 의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뭐 사라지기 마련이라고 하면 이왕이면 옳은 길로 가는 게 맞죠. 자, 오늘 그와 관련해서 오늘 장동혁 대표가 한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고개를 숙이면 민주당은 우리의 고개를 부러뜨릴 것이고, 우리가 허리를 숙이면 허리를 부러뜨릴 것이고, 엎드리면 짓밟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서, 이게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겁니다. 12월 3일 개엄 1년, 그리고 이제 장동혁 대표의 취임 100일, 이때 이제 메시지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때 정말 진정 어린 사과를 할 것이냐, 윤 전 대통령과 절연을 할 것이냐가 궁금한데,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런 분위기면 안 할 것 같거든요. 우리가 싸워야 하는 대상은 분명히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득해야 하는 대상은 국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민주당 들으라고 나오는 메시지가 아니라 국민을 설득시킬 수 있는 메시지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발언만 놓고 보면 저도 아주 전향적인 메시지가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 저는 사실 일부 기대를 했었던 측면은 신동욱 최고위원이 수석 최고위원이잖아요. 장동욱 대표랑 결이 비교적 같은 목소리를 냈었기 때문에 지난주만 하더라도 불법 계엄과 관련한 메시지, 또 그 윤석열 대통령과의 절연, 이런 메시지가 개인적이지만 뭐 그런 것들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했는데, 오늘 또 발언을 들어보면은 그거는 언론에서 지나치게 나의 발언을 과대 해석한 것이다 라면서 선을 그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12월 3일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네. 그동안 보여왔던 메시지 이상으로 전향적인 메시지가 나오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렵지만 그러나 뭐 개인적으로 또 많은 그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당원들도 있다는 점은 장동혁 대표도 좀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대변인님. 그 장동혁 대표께서 뭐 고개가 부러지고 허리가 부러지고 이런 얘기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대통령에 취임했을 때 당시에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이 젊은 김용태 의원이었습니다. 이분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또 취임하고 나서 또 곧바로 장동혁 대표 만나시고 또 독대도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손을 내밀었는데 그 대통령과 여당이 국민의힘을 짓밟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이제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건 좋은데 과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여기에 동의할까? 전 동의하지 않는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있었던 여론조사 같은 거 보면은 국민의힘의 탑바신 TK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장동혁 대표가 생각하고 있는 이 결집을 해야 될 사람들은 뭐 부정선거론자라든지 탄핵을 뭐 반대하는 사람 이런 분들이 아니라 반대로 탄핵은 됐어야 된다. 부정선거론자라고 저희는 절연해야 된다. 라면서 이재명과 민주당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분들 그런 분들을 먼저 모아야 되는데 너무 어떤 오른쪽으로 좀 획 쏠려가지고 이렇게 가는 모습이 저는 지지층 사이에서도 너무 걱정스러운 시선을 보내고 있어서 저는 그 장동혁 대표가 빨리 조금 중간으로 좀 중도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보여야 된다고 봅니다. 예. 민주당이 지금 계속 이제 국민의힘 장외 집회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정당 해산 이런 걸 얘기하면서 동시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이걸 이제 비상계엄 1년 앞두고 계속해서 이제 군부를 떼고 있는데 김병기 원내대표는 내란 전담 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다. 대통령이 기국하면 처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거 지금은 조금 잠잠해 보이기는 하는데 이제 대통령 귀국일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저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여론을 오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이해관계에 맞게 오독을 하고 있는 거죠. 국민 명령이 지금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라는 겁니까? 국민의 명령은 지금 고환율 고물가에 고생하는 국민들 민생 챙기라는 게 국민의 명령이죠. 이런 내란 특별재판부 같은 정쟁적인 요소들만 만들어 와갖고 국민의힘을 전혀 대화의 상대로 인식하지 않으니까 그에 대한 피로감이 저는 상당하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이 내란 특별재판부는 본인들도 여론의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잠재적으로 멈춰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위헌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내란 특별재판부가 만들어져서 이 재판을 진행하게 될 경우에 재판을 받게 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나 이 재판 결과에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 방향성을 갖고 이루어지는 재판이니까 수긍할 수 없어서 헌법소원이나 제기하겠죠. 그럼 헌법소원 과정에서 또 이거 위헌적인 논란 때문에 분명히 여러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겁니다. 이게 결국에는 민주당에 도움이 되는 일인가? 아니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는 일인가? 이건 정말 제3, 제4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처음에는 내란 특별재판부라는 이름으로 나왔고 중간에 이제 내란 전담재판부 이렇게 이제 바뀌기도 했었습니다만 처음 나왔을 때가 한덕수 전 총리 영장이 기각됐을 때 그때 이제 처음 나왔었다가 잠잠해졌다가 지금 다시 나온단 말이에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도 이제 기각됐었고 했을 때 조금씩 나왔다가 이게 본격화될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란 특별재판부라는 어떤 아젠다가 나왔을 때는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한번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필요하긴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문제를 키우는 것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했을 때 어떤 위헌적인 요소에 대한 지적들 그리고 오히려 이러한 내란 특별 전담부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 내란 공범들이 어떤 이의제기라고 재판 기피 신청하고 헌법소원하면서 오히려 속도가 늦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저희도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당내 의견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24년도에 이 일반적인 형사 사건에서 그 영장 실질 심사에서 기각률이
한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3대 특검은요 47%예요. 그러니까 10명 신청하면 5명 정도가 지금 기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수원에서 올라온 일명 수원브라더스 세 분하고 지금 중앙지법에 있는 영장 전담 판사들이 제대로 된 어떤 영장을 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황이 심각하다라는 어떤 의견이 저는 무르익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란 전담 재판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대법원장이 임명을 하고 또 그 중앙지법에 한 2개의 부서만 합의부를 설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위헌적인 요소도 없는 것이고 1심이 아니라 지금 도입한다고 하면 항소심에서 아마 도입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해서 잇따른 내란 공범들의 영장 기각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좀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민주당에서는 카운트다운의 이제 기점, D-Day를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귀국 이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후의 변화 상황들 또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2.3) 비상계엄 전후 공직자 가담 여부를 조사할 헌법 존중 TF 책임자들이 첫 간담회를 열고 활동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원칙과 절제를 거듭 강조하며 내란과 직접 관련 있는 의혹만 신속히 조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49개 행정기관에서 소속 공직자들의 계엄 협조 여부를 조사할 헌법 존중 TF 실무 책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기관별로 본격 활동을 시작하면서 TF 운영 방향과 원칙을 공유하기 위한 간담회에 참석한 겁니다. 회의를 주재한 김민석 총리는 원칙과 절제, 신속한 조사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내란과 직접 연관된 범위에만 국한해서 철저하게 비공개로 인권을 존중하는 적법 절차를 준수하며 기관별 TF 구성 현황도 공개됐습니다. 국무조정실과 총리실이 통합 조직을 꾸리면서 모두 48개 TF에 600여 명이 동원됐습니다. 집중 점검 기관으로 지목된 군과 경찰이 각각 53명, 30명씩 인력을 배치해 비교적 큰 규모로 조직을 편성했습니다. 32개 기관은 TF의 외부 인사를 위촉했고 외교부를 비롯한 16개 기관은 내부 직원들로만 조사기구를 꾸렸습니다. 조사는 기관장 책임 아래 진행되고 총리실 총괄 TF의 검증을 받게 됩니다.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가 절제되어야 합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습니다. TF는 다음 달 12일까지 기관마다 설치된 제보 창구를 통해 조사 대상을 추립니다. 이 밖에 언론이나 국회가 제기한 의혹을 확인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공직자 징계를 요구하는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9입니다. 다음 주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어게인은 민주주의의 암적인 존재라면서 국민의힘이 해산 가능성을 또 꺼내들었습니다. 지난 9월 이후 논의가 주춤했던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면 내란 사태 발생 1년이 되지만 계엄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른바 침대 축구를 하는 직위원 재판부로 인해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이 지지부진한 데다 국민의힘은 반성조차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새 결집을 위해 장외 여론전을 이어가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정조준했습니다. 윤석열도 윤어게인을 외치는 자들도 모두 모자란 사람들입니다. 아니 치졸하고 비겁한
반헌법, 반민주주의의 암적 존재들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고름은 3살이 될 수 없으니 짜내야 한다며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 가능성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 재판부 불씨도 되살렸습니다. 위헌 논란으로 지난 9월 이후 논의가 주춤했는데 항소심부터는 도입하자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신속한 특판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지도부가 추진 의지를 재확인한 거로 풀이됩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당연히 설치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시면 차질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 3대 특검 대응특위 위원장을 맡은 전현희 최고위원도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만이 조희대 사법부로부터 내란 세력을 확실히 단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사범의 사면권 자체를 제한하는 법안까지 예고하는 등 그야말로 내란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순방 기간엔 자제하겠다면서도 사법개혁 의지를 연이어 드러낸 건데 대통령실로 공을 넘기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에서 6월쯤 비상계엄을 언급을 했고 이에 자신은 계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재판에서 증언했습니다. 당시 무릎까지 꿇었는데 일개 사령관이 무례했던 것 같아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은 지난해 5월에서 6월 삼청동 안가에서 가진 저녁 식사 자리에 대해 내게도 충격적이었다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시국 걱정을 하던 윤 전 대통령이 긴급 명령권이 무엇인지 설명하던 도중 계엄을 언급했다고 회고했습니다. 이에 군의 실태를 설명했다는 게 여 전 사령관의 설명입니다. 군 생활을 30년 넘게 하며 지켜본 바론 계엄은 특히 평시와 관련해서는 훈련도 준비도 안 돼 있기 때문에 계엄이 불가능하다고 전했다는 겁니다. 이후 일개 사령관이 무례한 발언을 했구나 싶어 무릎도 꿇었다고 밝혔습니다. 술도 한두 잔 들어간 게 있어서 감정이 격해져서 제가 무릎 꿇고 그러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무례하게 말씀드렸다면 죄송합니다. 그러나 군은 전시든 평시든 계엄령 그런 거 해본 적도 없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과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고 갔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언급되자 홍 전 차장을 자신과 같은 계엄의 피해자라고 지칭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끼리 물어뜯고 싶지는 않다며 여 전 사령관 본인이 홍 전 차장에게 체포조 명단에 불러줬다는 의혹 등에 대해 증언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 부하들이 정상 퇴근하고 보직교대 기념으로 술을 마시는 등 방첩사는 계엄을 예상하지 못했다며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감치 명령을 받았다가 신원 불특정 사유로 석방됐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에 대해 다시 감치를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감치 명령을 내린 재판장을 고발하며 맞섰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의 법정 소란 논란이 불거진 지 닷새 만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진관 재판장은 감치 재집행을 예고했습니다. 증인으로 나왔던 김 전 장관의 변호인 2명이 퇴정하라 명령에도 나가지 않아 감치 처분을 받았지만 서울구치소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석방됐기 때문입니다. 적법한 절차로 인적 사항을 확인해서 구치소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맞추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 재판장은 비공개로 진행됐던 신문 절차에서 모욕 행위가 있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재판부를 향해서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도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진관 재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직권남용 관리행사 방해와 불법 감금 혐의로 고소한 겁니다. 변호인단의 입장문을 통해 좌석이 부족했던 것도 아니고 공개재판 원칙이 적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적법하게 입정했던 거라며 퇴정 명령에 대한 이의 제기를 감치로 응징한 건 자의적 폭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내란 특검도 팔을 걷었습니다. 특검보나 파견검사를 상대로 한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의 모욕적 언사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며 대한변호사협회가 징계 절차를 위해 요청한다면 협조하겠다는 겁니다.
법정 안팎으로 커진 갈등 속에 한 전 총리는 재판에서 기존에 밝혀왔던 대로 비상계엄을 만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전 총리의 재판은 오는 26일 결심 공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YTN 권유수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부터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하고 있는데요. 지금 대통령궁에서 공식 환영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현장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튀르키예 앙카라 대통령궁으로 이제 막 입장을 한 모습입니다. 예, 지금 튀르키예 대통령하고 이제 악수를 나눴고요. 예. 조금 전에 이제 도착해서 대통령궁으로 지금 들어오는 모습이죠. 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 3시쯤에 이제 튀르키예 앙카라 국제공항에 도착을 했고 오전에는 이제 오전 다른 일정들을 보내다가 공식 환영식은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네. 우리나라 애국가가 지금 현재 튀르키예 앙카라 대통령궁에서 울려 퍼지는 모습입니다. 예. 앞서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아타튀르크 초대 대통령의 묘소를 방문했습니다. 튀르키예 입장에서는 이제 국부죠. 그 묘소를 방문했고 내일은 또 이제 한국전 참전용사 묘소를 헌화할 텐데 지금 현재 대통령궁에 막 도착을 해서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과 함께 지금 튀르키예에 사열을 하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지금 튀르키예 군악대가 우리 애국가를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공식 환영식이 열린 이후에는요, 곧바로 에르도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정상은 앞서 G20 정상회의 믹타 회동에서 이제 서로 얼굴을 마주한 적이 있고요. 예. 이번 순방에서는 이제 터키와의 정상회담을 끝으로 그렇습니다. 7박 10일간의 정상회동은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튀르키예는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국 전쟁 당시에 16개 유엔 참전국 중에 4번째로 많은 병력을 파병을 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튀르키예에서는 한국을 형제 나라 이렇게 그렇게 부르고요.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네. 아주 각별한 인연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습니다. 내일 이 한국전쟁 4대 파병국인 형제 나라로 불리는 만큼 많은 파병을 했던 이 튀르키예 참전용사 묘소에 헌화하는 일정이 있고 아마 현지 동포들을 이재명 대통령이 또 만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번 순방이 좀 길었죠.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아랍에미리트가 이제 첫 방문국이었고요. 네. 그때도 이제 국빈 방문이었고, 그리고 이집트에서도 이제 정상회담을 했고요. 네, 또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독일과 프랑스 정상과도 각각 정상회담을 가졌고, 네. 인도와 브라질 정상과도 별도 회담을 가졌습니다. 또 일본과 중국 총리와도 연쇄 회동을 진행하기도 했었죠. 네. 튀르키예 군악대의 연주, 애국가부터 시작한 해서 조금 전에 이제 튀르키예 국가였겠죠. 네. 이제 그렇게 연주가 끝났고, 사열 대장이 지금 두 정상 앞에 섰습니다. 앙카라 대통령궁으로 이제 향하는 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레드 카펫이 아닌 블루 카펫이네요. 두 정상이 함께 길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뭐 중요한 건 또 튀르키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죠. 에르도안 대통령과 이제 정상회담이 있을 텐데 정상회담에서는 또 방산, 원자력, 바이오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국빈 만찬도 함께 하면서 양국 간의 신뢰를 또 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만큼 정상회담에서도 좀 더 실용성 있는 이야기들이 오갈지 주목이 됩니다. 예. Merhaba asker. 지금 사열대의 튀르키예 군에 지금 인사를 하고 또 인사를 받고 지금 다시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잠시 뒤에 있을 튀르키 에르도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또 이야기가 전개될지 잠시 뒤에 그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이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 성장률을 1.9%로 전망했습니다. 수출은 올해 처음으로 7천억 달러를 돌파한 뒤 내년에는 0.5%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업연구원은 내년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 총생산이 올해보다 1.9%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올해 전망치인 1%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민간 소비가 1.7% 증가하면서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체감물가 변화와 가계부채 등이 변수입니다. 실질소득 및 가계소득 증가와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 그리고 물가 안정세 및 금리 하향세 등을 바탕으로 소비 여건의 개선과 소비심리 안정세가 이어지면서 우리 경제의 또 다른 축인 수출은 올해 사상 첫 7천억 달러를 달성하며 역대 최대를 찍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어 내년에는 올해보다 0.5% 소폭 둔화한 6,97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의 경우 증가폭이 올해 16.6%에서 내년 4.7%로 크게 둔화할 전망입니다. 반도체는 AI 투자가 지속되어 고부가 제품의 수출 증가세는 지속되겠지만 전년도 기저효과 및 수요 안정화로 또 미국 관세 정책과 공급 과잉, 해외 생산 등의 영향으로 자동차는 0.6%, 조선 4%, 철강 5%, 정유 16.3%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산업연구원은 우려 요인으로는 반도체 중심의 수출 구조를 꼽았습니다. 반도체 중심의 의존성이 많이 강화가 됐다는 점이 그에 반해서 다른 주력 산업의 경쟁력은 상당히 도전을 많이 받고 있다는 점이 내년뿐만 아니라 길게 봤을 때 우려 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내년 원달러 환율은 우리나라의 수출 둔화 가능성 등으로 원화 강세폭이 제한되면서 1,390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강원도 양양군청의 공무원이 환경미화원들에게 상습적으로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주식이 오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청소차를 뛰어서 따라오게 하는 등의 괴롭힘이 석 달 동안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송세혁 기자입니다. 양양군 환경미화원 숙소입니다. 이불로 덮여있는 미화원을 동료들이 발로 밟기 시작합니다. 이 폭행을 강요한 사람은 양양군청 7급 운전직 공무원 40대 A씨입니다. 자신이 투자한 주식이 목표 가격까지 오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제부터 비상계엄 선포할 거니까 니네끼리 가위바위보 한 다음에 이거 3% 안 오르면 그날 밟히는 거야. 이렇게 한 거거든요. 또 속옷과 라이터 등을 주가 상승색인 빨간색으로 맞추라고 지시하고 이를 어기면 어김없이 밟혔습니다. 괴롭힘은 새벽 근무 시간에도 이어졌습니다. A씨는 쓰레기를 씻자마자 미화원들을 태우지 않고 차량을 출발시켜 뛰어서 따라오게 했습니다. 그냥 저희 전력질주 계속 시키는 거예요. 인간관계 만들어준다고. 피해 환경미화원 3명을 상대로 지난 7월부터 석 달간 이어진 가혹행위. 폭언과 폭행은 셀 수 없이 반복됐고 1m 남짓 거리에서 비비탄 총을 수차례 쏘거나 화장실에 있는 피해자에게 물을 뿌리기도 했습니다. 또 자신이 투자한 주식을 사라고 압박해 피해자 2명은 100주 이상을 사야 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양양군은 공식으로 사과하고 A씨를 미화원 업무에서 배제했습니다. A씨는 양양군 조사에서 죄송하다며 일부는 장난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있어서는 안 될 범죄 행위라며 관계 기관에 엄정한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고 고용노동부도 직권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태권도장 탈의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태권도장이 구속된 가운데 경찰이 촬영된 영상이 해외 사이트에 유출된 사실을 확인해 차단한 것으로 YTN의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피해자의 규모도 2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주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여성 탈의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를 받는
30대 관장 A씨가 구속됐습니다. 아이들 불법 촬영한 혐의 인정하시나요? 유포 안 했다고 주장한 거 맞아요? 피해자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A씨는 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경찰은 탈의실에서 찍힌 영상이 해외 사이트 2곳에 유출된 사실을 확인해 차단 조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사이트들은 음란물이 올라오는 곳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경찰 수사 결과 불법 촬영 피해자는 기존에 파악된 10여 명보다 많은 20여 명인 것으로 현재까지 확인됐습니다. 태권도장이 주로 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해 피해자 상당수는 아이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재작년 4월부터 경기 용인시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여성관원 탈의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불법 촬영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검찰에 넘길 계획인데 아직 A씨가 직접 영상을 퍼뜨린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유출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네, 최근 바가지 논란으로 여론의 문매를 맞은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에서 억대 소송전이 벌어질 조짐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사건의 발단은 이달 초 한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이었습니다. 광장 전통시장의 한 노점을 찾아 순대를 주문한 유튜버가 메뉴판에는 순대 가격이 8,000원이라고 나오는데 왜 10,000원을 달라고 하시냐고 점원에게 묻자 점원이 내가 고기를 섞었잖아라고 답하며 바가지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 영상으로 인해 덩달아 피해를 입고 있다며 광장시장 상인회에서 바로 옆 광장 전통시장 상인회에 내용 증명을 보낸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흔히 광장시장으로 부르는 곳은 크게 광장시장구역과 광장전통시장구역 두 개로 나뉩니다. 상인회도 각각 따로 두고 있는데요. 광장시장 총상인회는 가운데에 모여있는 일반 점포들 위주로, 광장전통시장 총상인회는 일반 점포들을 둘러싸는 노점 위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일반 점포들이 노점을 상대로 내용 증명을 보낸 뒤 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예고문까지 보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반 점포의 상인들은 노점들의 바가지 논란으로 매출이 확 줄었다. 한번 논란이 생기면 2달 넘게 피해가 이어진다며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노점 상인들은 일부 점포의 바가지 행태가 전체 문제로 지목돼 억울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관광객들의 비매너 행동이 또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주도 한라산에서 상상하고 싶지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한 어린이가 등산로 한가운데에서 바지를 내리고 볼일을 보고 옆에서 엄마로 보이는 사람은 휴지를 들고 대기하고 있죠. 지난달 한라산 국립공원 홈페이지 제안합니다 게시판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글쓴이는 하산하며 한 모자가 이런 일을 벌인 뒤 사라졌다며 상식과 배려가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한라산 국립공원 측은 각 탐방로에 안전수칙과 규범을 중국어를 포함한 다국어로 부착하고 순찰 인력을 강화하겠다고 답변을 달았는데요. 또 현장에서 목격하면 즉시 계도하고 법적 조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중국인 관광객의 용변 테러 민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달 초엔 경복궁 신무문 돌담 아래 70대 관광객이 용변을 보다 적발돼 범칙금 5만 원 처분을 받았고 지난달엔 제주 용머리 해안에서도 유사 목격담이 공유되기도 했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가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누리호는 조립을 완료하고 발사대 이송 전 최종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 권석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누리호는 발사를 사흘 앞두고 총조립을 모두 마쳤습니다. 1, 2, 3단부 연결과 위성 탑재를 완료했고 위성을 보호하는 페어링 덮개 작업도 끝났습니다. 또 전력을 충전하고 연료 탱크와 밸브가 새는 곳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점검했습니다. 이후 밀봉 작업까지 마치면서 누리호는 발사대 이송과 기립을 위한 모든 절차를 끝낸 상태입니다.
발사대로 가게 되면 순조롭게 진행될 걸로 보이고요. 물론 이제 기상 상황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바람이 기준치 안에 들어간다 그러면 발사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걸로 보입니다. 이번 발사는 민간 체계 종합 기업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항공우주연구원이 합동으로 준비하며 점검과 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됐습니다. 발사 전 실제 절차를 그대로 재현하는 종합시험 WDR을 통해 단부 연결과 시스템 상태를 철저히 검증했습니다. 이렇게 총조립을 마친 누리호는 이제 발사대로 이동해 기립할 예정입니다. 1.8km의 거리지만 미세한 충격도 받지 않기 위해 극저속으로 1시간 넘게 이동한 뒤 1mm의 오차도 없이 수직으로 세우는 정밀한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최종 조립을 마치면서 이제 이송과 기립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발사대로 옮겨지는 역사적 순간을 앞두고 긴장감이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습니다.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YTN 사이언스 권석화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과연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하고 리창 중국 총리가 만날 것인가 관심이 쏠렸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타이완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둘러싼 중일 간의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파장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다카이치 총리와 리창 총리는 G20 정상회의 단체 사진 촬영 때 정상 간의 의례적인 인사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타이완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중일 정상의 회동 여부에 관심이 쏠렸지만 중일 간 냉랭한 분위기만 확인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과의 대화는 언제나 열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할 말은 하겠다며 타이완 유사시 관련 발언 철회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我が国として主張すべきことは主張していくということが大事でございます。このような姿勢のもと、今後も適切に対応を行ってまいります。 중국은 여론전을 강화하며 일본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G20 회의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때 박수조차 치지 않은 리창 총리는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핵심 이익의 상호 지지를 확인했다며 일본을 겨냥했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다카이치 총리가 레드라인을 넘었다며 단호한 반격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일 중국 대사관은 유엔 헌장의 구적국 조항을 근거로 2차 대전 패전국인 일본의 침략 행위 시 중국은 안보리 승인 없이 군사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은 이미 1995년에 사문화된 조항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중국에 보란 듯 타이완과 가까운 요나구니 섬에 주둔한 육상 자위대를 시찰했습니다. 중일 갈등 속에도 다카이치 내각의 최근 지지율은 75.4%까지 치솟았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과의 대화를 강조하면서도 기존 기조는 이어갈 것으로 보여 중일 갈등의 파장은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격화하는 중국과 일본의 갈등에 대해 대한민국 국익이 훼손되지 않고 극대화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각 24일 진행한 기내 간담회에서 중국과 일본이 일본 총리의 발언을 놓고 상당히 갈등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우리 입장에서 현재 상황을 냉철하게 지켜보겠다면서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어 남아공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국과 일본 총리를 만난 걸 거론하며 약간 무리하기는 했지만 중국 총리를 면담하고 일본 측에도 특별히 요청해 균형을 맞춰서 정상회담을 간략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잠시 뒤에 정상회담을 합니다. 방산과 원전, 바이오 등 주요 분야에서 구체적인 성과물이 나올지 지금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순방에 동행 중인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진원 기자. 네, 튀르키예 앙카라에 마련된 대통령실 프레스센터입니다. 네, 한국과 튀르키예 정상회담 관련 소식 먼저 전해주시죠. 네, 한국 시각으로 오늘 오후, 이곳 시각으로는 오전에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식 환영식이 조금 전 열렸습니다.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정상회의가 열리는 대통령궁에서 이 대통령을 직접 맞았습니다. 불과 하루 전 남아공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함께 참석했던 두 정상이 이번엔 튀르키예에서 다시 만난 겁니다. 튀르키예 측은 국빈 자격으로 방문한 이 대통령을 최고의 예우를 갖춰 영접했습니다. 환영식에 이어선 잠시 뒤부터는 한 튀르키예 정상회담이 시작될 거로 보입니다. 양국 정상 간 단독 회담과 주요 참모들이 배석한 확대 회담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아직 회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아서 이재명 대통령과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의 양자 회담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예, 회담 곧 시작할 테고 이제 결과도 이제 나오겠지만은 이 방산하고 원전, 바이오 분야 등에 지금 관심이 쏠린다면서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에 나서기 전 있었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브리핑과 이 대통령의 튀르키예 현지 언론 인터뷰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 실장은 지난 14일 튀르키예 국빈 방문 일정을 전하면서 방산과 원전, 바이오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거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도 현지 시각 23일 공개된 튀르키예 아나돌루 통신과 서면 인터뷰에서 비슷한 취지의 언급을 했습니다. 양국 방산 협력의 대표적 사례가 바로 알타이 주력 전차 생산 프로그램이라면서 이 분야에서 협력이 계속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튀르키예 알타이 전차는 국산 K2 흑표 전차의 설계와 기술을 이전받아서 개발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한국 기업의 튀르키예 신호원전 프로젝트 참여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튀르키예의 원자력 발전 역량 제고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도 했습니다. 특히 양국 간 여러 협력 분야 가운데 가장 잠재력이 큰 분야로 건설과 인프라를 꼽았는데요. 이 대통령은 풍부한 현장 경험과 뛰어난 시공 능력을 가진 튀르키예 기업들이 고도화된 엔지니어링 기술과 품질 관리 능력 등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과 원팀을 이룬다면 이상적인 파트너십 모델이 될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한국전쟁 75주년을 맞은 올해 4대 파병국에 이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방문한 것 자체에도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른바 피로 맺어진 형제국가 정상과의 회담에서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 이재명 정권의 고위 공직자들을 향해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생각이라면 즉각 거취를 정리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 발언에서 김 실장이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상대로 고함치고 삿대질한 바로 다음 날 김어준 유튜브에 출연해 선동성 발언을 했다며 이는 공직자, 특히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김 실장에 이어 김민석 총리와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영훈, 전재수 장관 등을 언급하며 진중하게 국정을 챙기지는 않고 무슨 일만 생기면 유튜브에 나가서 머리를 조아린다며 김어준 씨와 강성 지지층인 개딸의 눈도장을 받아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는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표에 도전할 가능성과 관련해서 임명권자가 있기 때문에 총리의 다음 행보는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유튜브 방송 매블쇼에 출연해 전체 국정의 흐름 속에서 자신이 뭘 하고 싶다고 얘기하는 건 선을 넘는 얘기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내년 서울시장 출마설을 두고는 별로 생각이 없다는 얘기를 입이 민망할 만큼 여러 번 했다며 최근 잇따라 문제를 제기한 종묘와 한강버스, 광화문 정원 사업은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우리나라와 튀르키예 정상 간의 회담이 곧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해드렸었는데요. 예. 조금 전 현지 시각으로 16시 57분, 그러니까 조금 전을 기점으로 소인수 회담이 시작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취재 기자는 이번 회담에서 원전하고 방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분야에서 이제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막 회담이 시작이 됐고요. 소인수 회담이니까 이제 대통령하고 이제 몇몇 참모들하고 이제 같이 참석을 해서 지금 정상회담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네, 앞서 회담 전 대통령궁 앞에서 열린 이 공식 환영식 장면을 지금 다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네. 이후 정상회담이 또 시작되고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소식이 들어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 시즌 프로야구를 지배한 한화 폰세가 19년 만에 한화의 MVP 수상에 영광을 안겼습니다. 신인상은 압도적인 표를 받은 KT 안현민에게 돌아갔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를 빛낸 두 외국인 선수가 나비 넥타이를 메고 나란히 입장합니다. 폰세와 디아즈, MVP를 둘러싼 맞대결은 폰세의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다승과 자책점, 탈삼진의 승률까지 투수 4관왕에 오른 폰세는 유효투표 125표 가운데 96표를 받았습니다. My wife. Emma, thank you. You are my number one fan, my biggest supporter, and my biggest critic. But most importantly, you are my best friend. I love you, and this award is also yours. 한화에서 MVP가 배출된 건 19년 만입니다. 폰세는 호흡을 맞췄던 포수 최재훈 선수에게 공을 돌렸습니다. A special thanks goes to my catcher, Choi Jae-hoon. Thank you for always being behind the plate. No matter how you felt, how many bumps and bruises you had this year, what we did this year is something I will never forget, and you will always be a brother to me. 전기차와 상금 1,200만 원까지 받은 폰세는 올해 태어난 딸에게 차를 선물하겠다며 끝까지 사랑꾼 면모를 자랑했고 디아즈는 포옹으로 축하를 전했습니다. 신인상은 88%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한 안현민에게 돌아갔습니다. 저로 인해서 좀 많은 선수들이 현역을 가서도 준비를 잘하고 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희망을 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백호, 소영준에 이어 KT가 배출한 세 번째 신인왕이자 7년 만에 나온 타자 신인왕이기도 합니다. 저희 테이블에 있는 폰세 선수한테도 받았는데요. 좀 후보에 없는 폰세 선수한테 홈런 친 거를 제일 기억에 남는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 크게 LG 잔류를 결정한 박혜민은 압도적인 1위로 중견수 수비상을 수상했습니다. 양의지는 6년 만에 타격왕 트로피를 들어올렸고 AS는 2년 연속 최다 안타 1위에 올랐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LAFC 손흥민은 비록 우승컵을 들어올리진 못했지만 데뷔 첫 해에 미국 프로축구 최고의 스타로 올라섰습니다. 넉 달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무려 12골을 넣으며 존재감을 확실히 남겼습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마지막 경기에서 손흥민은 먼저 크게 웃고 나중에 울었습니다. 0대2로 패색이 짙던 후반 15분, 집념 하나로 기어이 만회골을 넣었고 추가 시간엔 환상적인 프리킥골로 경기를 원점으로 돌려 세웠습니다. 우승을 향해 한 발짝 크게 내딛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승부차기 1번 키커로 나선 손흥민의 킥이 골대를 맞고 나왔고 결국 팀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승컵만 없었지 이날 경기 최고의 활약 선수는 단연 손흥민이었습니다. An amazing free kick, to be honest, from Sonny. Yeah, he's a hell of a player. 독일 축구 레전드가 이렇게 평가한 건 그만큼 데뷔 첫 해에 이룬 성과가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8월 초 처음 오른 미국 프로축구 정규리그에서만 9골에 도움 3개를 기록해 팀의 막판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골잡이 부안가와의 호흡이 단연 돋보였습니다. 플레이오프에서도 3골에 도움 1개를 올리며 첫 시즌을 12골로 마무리했습니다. 미국 무대에서 넉 달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이뤄낸 완벽한 적응입니다. Back in the day, MLS wasn't that big. Right now, it just grew up massively and huge, and I felt like I just want to jump in this league and just want to show my ability. 유럽에 있었다면 빡빡한 일정을 소화했을 시기지만 이번 겨울 손흥민은 재충전 시간을 갖고 내년 시즌을 준비합니다. YTN 이대훈입니다. 여자 프로농구 아시아 쿼터 선수인 하나은행의 이이즈마 사키가 개인 최다 득점 신기록인 34점을 넣으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이즈마가 1쿼터부터 3점슛 2개를 포함해 14점을 몰아치며 앞서 나간 하나은행은 시종 1관 삼성생명을 몰아붙인 끝에 76대 64로 꺾었습니다. 지난해 BNK의 챔피언 결정전 우승 주역이었던 이이즈마는 올 시즌 아시아 쿼터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로 하나은행 유니폼을 입었고 시즌 초반부터 팀의 에이스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한국야구위원회 KBO가 신한은행과 오는 2037년까지 타이틀 스폰서 계약을 연장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2018년부터 타이틀 스폰서를 맡았던 신한은행은 프로야구와 20년 동행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계약 금액은 10년간 1,150억, 연 115억 원으로 현재 연 80억에서 44% 인상된 규모입니다.
오늘 날씨는 포근했지만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내일은 전국에 추위를 부르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만 밤사이 황사의 영향이 더해지며 내일 곳곳에 황사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나오실 때는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중부와 남서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 농도가 평소보다 짙게 나타나겠고 오후부터는 북서풍이 불면서 미세먼지가 점차 해소되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 서쪽 지방을 시작으로 오전 사이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가 되겠고요. 강원 북부와 제주도 높은 산간에는 최고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8도, 대구는 6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많게는 8도가량이 내려가겠습니다. 서울이 10도, 대전은 11도, 부산은 15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목요일과 토요일에도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시작했습니다. 관련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월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고맙습니다.